Dobro. History. Archive. 1995년 11월 22일 영화 토이스토리가 개봉했습니다. 아마 다들 최초의 3D 장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그 기술에 엄청 열광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 엔딩 크레딧에 총괄 프로듀서로 이름이 올라간 한 남자, 스티브 잡스에게는요, 그날이 정말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10년 전에 자기가 세운 애플에서 쫓겨났던 그가 자기 모든 걸 건 도박에서 마침내 승리한 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이 장난감 영화 한 편이 어떻게 쫓겨난 왕을 다시 실리콘밸리의 왕자로 데려올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던 이유랑 또 픽사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유가 사실은 똑같은 신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 똑같은 신념이요? 네, 바로 그 유명한 기술과 인문학의 만남이라는 그의 고집이요. 애플이랑 그가 나중에 세운 넥스트라는 회사에서는 그게 처참하게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 철학이 어떻게 픽사에서는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졌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애플 복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됐는지 그 연결고리를 따라가 보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와, 그럼 그 드라마의 시작 1985년으로 한번 가보죠. 잡스가 자기가 직접 영입했던 CEO 존 스컬리랑 싸우다 져서 애플의 모든 자리에서 쫓겨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심정을 나중에 연옥에 갇힌 것 같았다고 표현했죠. 근데 그의 반응이 정말 격렬했어요. 애플의 최대 주주였는데 가지고 있던 주식 600만 주를 단 하루 만에 다 팔아버립니다. 와.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감정적인 행동으로 보여요. 그럼요. 이건 100%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회사는 망할 거다라는 걸 그냥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일종의 복수극이었죠. 그렇게 애플과의 연을 스스로 딱 끊어버린 잡스가 바로 두 개의 회사를 만듭니다. 하나는 애플을 이기기 위한 논리적인 복수, 바로 넥스트 컴퓨터였고요. 다른 하나는 정말 우연에 가까운 발견이었는데 그게 바로 픽사였습니다. 픽사요? 네,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가 가지고 있던 컴퓨터 그래픽 팀이 있었거든요. 그 팀을 $10,000,000에 인수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한 건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 얻었던 교훈을 하나도 배우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시장은 완전히 무시하고 완벽한 기술만 고집하다 실패했는데 그 넥스트에서 내놓은 컴퓨터도 거의 $10,000,000짜리 초고가 제품이었고 픽사에서도 처음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하드웨어를 팔려고 했잖아요. 정확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그대로 반복한 거죠. 그는 픽사를 처음부터 그냥 하드웨어의 회사로 봤어요. 픽사 이미지 컴퓨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가격이 무려 $135,000였어요. 잠깐만요. $135,000요? 네,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죠. 와, 그걸 누가 사요? 그러니까요. 병원이나 정보기관 아니면 디즈니 같은 아주 큰 스튜디오나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당연히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300대도 채 못 팔았고요. 회사는 곧바로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죠. 아니, 그럼 잡스가 회사를 인수한 이유였던 그 핵심 제품, 그 하드웨어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거잖아요. 네, 망했죠. 회사는 계속 돈을 까먹고 있었을 테고 잡스는 거의 10년 가까이 자기 돈을 계속 쏟아붓고 있었던 거고요. 이쯤 되면 거의 끝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회사가 어떻게 버틴 거죠? 간신히 버텼죠. TV 광고를 대신 만들어주거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팔면서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회사가 스스로 돈을 번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계속 자금 수여를 해준 겁니다. 아, 개인 돈으로? 네, 그의 개인적인 인공호흡기 덕분에 살아있었던 거죠. 1994년에 CFO가 재무 상태를 뜯어보니까 잡스가 쏟아부은 돈이 거의 $5,000,000에 육박했고 회사는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어요. $5,000,000?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역설이 떠집니다. 역설이요? 그 하드웨어 사업의 완벽한 실패가 픽사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실패가 행운이었다고요? 그건 무슨 말이죠? 만약에요, 그 컴퓨터가 어중간하게라도 팔렸다면 픽사는 그냥 그저 그런 의료장비 회사로 역사에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가 너무나도 처참했기 때문에 잡스는 어쩔 수 없이 회사의 다른 자산에 눈을 돌려야만 했어요. 아, 그게 바로 회사의 유일한 희망, 존 라세터가 이끌던 작은 애니메이션 부서였습니다. 존 라세터. 공교롭게도 이 사람 역시 잡스처럼 쫓겨난 남자였잖아요. 맞아요. 원래 디즈니의 촉망받는 애니메이터였는데 컴퓨터 그래픽을 영화에 도입하자 이 제안을 했다가 쫓겨났죠. 네, 1983년에 그래서 이 기술을 쓰면 돈이나 시간이 절약되나? 이 질문에 확답을 못하자 바로 해고당했죠.
그렇게 디즈니에서 쫓겨난 그가 픽사에 합류해서 기술 시연용 단편 애니메이션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네. 근데 라세터는 그냥 기술만 보여준 게 아니라 거기에 이야기랑 감정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그가 만든 틴토이라는 단편이 컴퓨터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오스카상이 모든 걸 바꾼 거군요. 네, 잡스에게 거대한 깨달음을 준 거죠. 아, 내가 팔아야 할 것은 13만 달러짜리 쇳덩어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구나. 헤. 그는 즉시 하드웨어 사업부를 팔아버리고 회사의 모든 운명을 존 라세터의 꿈, 즉 세계 최초의 3D 장편 애니메이션에 걸기로 합니다. 그런데 오스카상이 명예는 줬지만 제작비를 주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돈이 문제죠. 장편 영화를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과 배급망이 필요한데 그걸 가진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었죠. 아이러니하게도 라세터를 해고했던 바로 그 디즈니요. 네, 1991년에 파산 직전에 픽사는 어쩔 수 없이 디즈니와 3편의 영화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조건이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잠깐만요. 얼마나 안 좋았길래? 그쵸. 잡스가 그렇게 만만한 협상가는 아니잖아요. 협상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픽사는 당장 문을 닫게 생겼으니까요. 계약 내용을 보면 일단 첫째, 수익 배분. 픽사는 전체 수익의 12.5%만 가져갑니다. 12.5%요? 네, 디즈니가 87.5%를 먹는 구조였죠. 둘째, 모든 권리는 디즈니에게. 영화랑 캐릭터, 즉 우디와 버즈에 대한 모든 지적 대상권, IP랑 창작의 최종 결정권을 디즈니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세 번째 조항인데 디즈니는 원하면 픽사 없이도 토이스토리 2를 만들 수 있었어요. 와, 이건 그냥 하청 계약보다도 못한데요? 영화가 적당히 성공하면 픽사는 돈도 명예도 없이 그냥 디즈니의 기술 좋은 하청업체로 끝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잡스에게 토이스토리는 단순한 영화 제작이 아니었어요. 이 악마의 계약을 찢어버릴 힘을 얻기 위한 디즈니 제국을 상대로 한 전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영화가 어중간하게 성공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였죠. 아예 망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뒤흔들 정도로 대성공을 거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시작했는데 제작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고요? 특히 디즈니가 계속 간섭을 했다면서요? 네, 디즈니는 당시 자기들 성공 공식이었던 인어공주나 미녀와 야수처럼 뮤지컬 요소를 넣길 원했고요. 또 더 자극적이고 냉소적인 어른용 유머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 압박에 못 이겨서 만든 결과물이 1993년 11월 19일 내부 시사회에서 공개되는데 이걸 블랙 프라이데이 릴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암흑의 금요일이었죠. 그 버전은 어떻길래 재앙이라고까지 불리는 건가요? 우리가 아는 토이스토리와는 완전히 다른 영화였습니다. 주인공 우디가 그냥 개자식이었어요. 네. 냉소적인 폭군이었죠. 다른 장난감들을 막 괴롭히고 버즈를 순수한 질투심 때문에 창밖으로 밀어서 명백하게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와. 우디 목소리를 연기한 톰 행크스마저 녹음하다가 이 캐릭터 진짜 재수없네요 라고 소리쳤을 정도니까요. 그걸 본 디즈니 임원들 반응은 어땠나요? 시사회가 끝나자마자 디즈니는 즉시 제작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픽사는 그대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거죠. 존 라세터 감독은 충격에 책상 밑에 숨어서 울었다고 해요. 잡스가 쏟아부은 5천만 달러가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될 순간이었습니다. 와, 그 5천만 달러가 정말 한순간에 사라질 뻔했군요. 네, 바로 그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스티브 잡스가 다시 나섭니다. 디즈니의 자금 지원이 끊겼는데도 또다시 자기 사재를 털어서 제작팀이 스토리를 완전히 뜯어고칠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와, 또 자기 돈을? 네, 그리고 2주 만에 제작진은 그 폭군 우디를 버리고 우리가 아는 질투도 많고 이기적이지만 그리고 친구들을 아끼는 결함 있는 영웅 우디를 탄생시켰죠. 이 인간미가 영화를 구원한 겁니다. 그렇군요. 흥미롭게도 이 폭군 우디의 모습이 1985년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의 잡스 모습과 겹쳐 보인다는 분석도 있어요. 어쩌면 픽사가 우디를 구원한 과정은 잡스 스스로가 과거의 자신을 구원하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재탄생한 토이스토리가 1995년에 개봉해서 그해 최고 흥행 영화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6천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죠. 이제 잡스도 한숨 돌렸을 것 같은데 그의 진짜 승부수는 영화 개봉 직후에 터지더군요. 맞습니다. 영화가 개봉하고 딱 6일 뒤였어요. 6일 만에요. 네, 11월 28일 잡스는 픽사를 나스닥에 상장시킵니다. 바로 기업 공개, IPO를 한 거죠. 왜 그렇게 서둘렀던 거죠? 그 타이밍이 바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토이스토리가 세상을 뒤집어놨다는 뉴스가 월스트리트를 강타한 바로 그 순간이었거든요. 아, IPO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고 10년간 5천만 달러를 쏟아부었던 잡스는 단 하루 만에 억만장자가 됩니다. 하루 만에. 그의 진짜 베팅은 영화표 팔아서 디즈니가 떼어줄 12.5%의 수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영화의 대성공 신화 그 자체를 월스트리트에 팔아버린 겁니다. 와. 디즈니의 수익 분배 시스템을 완벽하게 우회해서 주식시장에서 직접 기업 가치를 현금화한 10년의 굴욕을 단 6일 만에 되갚은 완벽한 승리였죠.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네요. 픽사는 더 이상 돈을 구걸하던 회사가 아니게 됐고 잡스는 할리우드와 월스트리트를 동시에 정복한 인물이 됐으니까요. 그럼 그 굴욕적인 디즈니 계약은 어떻게 됐나요? 당연히 휴지 조각이 됐죠. 잡스는 그 계약을 파기하고 1997년에 디즈니와 제작비와 수익을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누는 대등한 파트너 계약을 새로 맺습니다. 와우.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잡스가 떠난 애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땠나요? 1996년에만 10억 달러가 넘는 손실을 기록하면서 파산 직전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아, 상황이 정말 극과 극이네요. 네,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운영체제가 절실했던 애플은 1996년 12월 잡스의 또 다른 회사였던 넥스트를 4억 2,900만 달러에 인수합니다. 겉보기엔 넥스트의 기술을 사는 거였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뭐였죠? 바로 스티브 잡스를 다시 데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왕의 귀환이네요. 그런데 애플 이사회가 다시 부른 잡스는 10년 전 그들이 쫓아냈던 그 잡스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들이 다시 부른 건 넥스트 컴퓨터를 실패시킨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디즈니를 굴복시키고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억만장자 천재를 원했던 겁니다. 아, 결국 1995년의 토이스토리는 잡스가 애플로 돌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입장권이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력서였던 셈입니다. 결국 토이스토리는 그 5천만 달러라는 돈뿐만 아니라 10년간 무시당했던 잡스 자신의 철학과 명예를 건 마지막 도박이었군요. 가장 진보한 기술과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가 만날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낸 거고요. 맞습니다. 정말 쫓겨난 남자들이 만든 장난감의 반란이 쫓겨난 왕이 자신의 왕국을 되찾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이 된 거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보면서 감탄할 때 그 혁신의 진짜 씨앗이 쿠퍼티노의 한 착오가 아니라 어쩌면 포기하지 않았던 작은 책상 램프 한 대와 카우보이 인형에서 시작된 건 아닐까요? 때로는 위대한 혁신이 철저한 계획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던지는 필사적인 마지막 도박에서 탄생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